셋이 후드티를 한번 입고 방송을 하면 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더 재밌지 않을까요? 성한용 선배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방송에서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취소 안 됩니다. 입을 꽉 다물고 계시고 보니까. 아니 뭐 크게 불리한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공덕부자와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오늘 오징어 안주를 주셨는데 다 먹었습니다 벌써. 내 거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먹으면 살쪄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네.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이렇게 선거 결합 안 한 게 처음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여유도 있고 네. 좋다 싶은데 이 방송 출연 때문에 네. 어제 애들 재우다가 깜짝 놀라. 어제는 제 순서였거든요, 애들 네. 재우는. 경선 어찌 됐냐고, 아. 누가 통과됐냐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덕포차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군요. 그냥 그 정도 텐션을 유지해야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제가 애가 어린데 4살, 7살 한 번씩 와이프가 일이 있으면 제가 재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애들 재우는 지름길은 먼저 잠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말 대답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애가 잘 안 자기 때문에 먼저 잠이 들어버리면 몇 번 이게 흔들다가 그냥 이렇게 애들도 잠들어버리고. 잡는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깜짝 놀랐었겠죠. 아니, 게다가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야 이건 뭘 내일 또 방송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지? 뭘 또 원래 그런 걸 알았던 것처럼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전망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다른 예상을 패널 했던 분들 하는 걸 모처럼 들어봤는데 네. 그냥 다 시인을 하더만. 네. 틀렸습니다 맞아요. 이러고. 저는 틀렸지만 이러면서 네, 다 지난번 얘기를 방송 때 저희가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인정하고 가야죠. 인정해야죠. 오늘 어떻게 우리 썸네일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헐입니다 헐. 헐. 이제 저분 사진 나오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진짜 그렇다면. 저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당위론과 또 진짜 그럴 것이냐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좀 당위장고. 당위장고. 5월 4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네. 그 5월 4일이 그 공직자 그만둬야 되는 그 기한인 사퇴 거죠? 시한 30일 전까지 그만둬요. 참, 저분도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결정 안 하고 버티는 거 보면은. 천부적이죠. 네. 그냥 이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분이 뭔가 판단을 못하고 뭐 또 우유부단해서 뒤로 밀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저분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우리나 답답하지 네. 본인은 하나도 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는 사람만 답답하고. 관심 좋고. 그래, 계속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도 관심 보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바다에서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거기서 또 잘 사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이렇게 살면 난류가 와도 잘 살고. 한덕수 총님도 과거 하여튼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재밌는데 이런 거 사실은 술 마시면서 해야 되는 아닙니다. 건데. 그건 좀 곤란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좀 꽤 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좀 잘 아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해는 해주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 관료가 살아가지 하면서도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위에 한덕수 총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 지지를 하세요. 아는 사람은 지지하기가 좀 쉽지 않나 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동 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한겨레 성한용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동 포차의 장고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4명의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와 사위 경쟁을 벌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했고요. 사실 나경원 후보가 1차에서 만약에 2차 경선으로 진출을 했으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구도가 3대1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후보 혼자 몰리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서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자, 탄핵 찬성 2, 탄핵 반대 2, 이 구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들 보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론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면서 이게 역풍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약간 찬탄 쪽에 힘이 실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네. 별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이게 잘 모릅니다. 이게 전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또 불신 같은 게 있고요. 이게 틀림없이 이 4등, 5등 사이의 격차가 아마 오차 범위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여론조사로 해서 양쪽이 다 미리 승복한다고 서약을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이걸 뭐 꼭 누가 뭐 이겼다. 이를테면 안철수가 나경원을 이건 확실히 이긴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 부여해서 막 분석을 하고 이거는 너무 좀 사후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자 2대2 구도에서 앞으로 그런 본선 경쟁력이나 뭐 이런 그 경선 구도가 어떻게 잡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나경원, 안철수 두 분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 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결국 4등을 가지고 네. 얘기를 물어보시냐고 네. 제가 맞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지적을 중요한 하셨어요. 거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또 한 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단일화 얘기, 예, 뭐 뭐 이런 한덕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니까 뭔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주시죠. 사후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 스스로 찬탄 반탄 후보 2대2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찬탄 반탄 후보라는 구도 자체는 미디어에서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단히 불리한 구도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대선의 진행 모든 것에 탄핵을 의제로 걸고 가버리는 구분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판단이 뒤에서 딱 팔짱을 끼고 찬탄 반탄 2대2로 나누어서 재밌게 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바뀌는 걸 보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저는 실제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탄핵이라는 그 근거점이 아니라 대선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방어를 해낼 거냐, 이재명 후보라는 극강의 후보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라는 네. 쪽으로 저는 기울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저로서는 찬탄 반탄으로 계속 가는 게 좋기는 한데 본질을 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걸 흐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나경원 후보가 왜 안 되느냐 이야기할 때 요게 좀 첨언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네. 실제로는 찬탄 반탄의 개념으로 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1등을 누가 했는지가 더 궁금해요. 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은.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아니, 어쨌든 저 1등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홍준표가 역전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적 느낌 같은 건 있는데 이제 네.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미디어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1등 같아요, 지금 분위기. 저는 안철수 후보는 정치 그 역정 중에 또 다시 늦은 봄이 다시 한번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메시지 신나거든요, 열심히 요즘. 쓰시면서. 진짜 신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추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순위나 아니면 득표율을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경선 1위부터 3위까지가 완전 초접전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마지막까지 공개가 안 되겠지만 성한용 선임기자께서 보시기에는 1, 2, 3, 4위 어떻게 이제 짜졌을 거로 보세요?
뭐 홍준표, 김문수 둘 중에 한 분이 1등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른 사람이 2등. 그다음에 이제 별 차이 안 나게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3등, 2등까지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네. 그런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이제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안철수 후보 뭐 이런 정도로 4명이 올라간 거 아닐까. 근데 또 참고로- 4, 5위도 별로 차이가 안 났을 것이라고 보시고. 4, 5위는 거의 뭐 오차범위 이내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직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늘 인용하는 KSOI와 아, 예, CBS 조사에서 네.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1,000명 대상으로 그 조사한 데에 따르면 네. 실제 경선 룰을 적용시킨 국민의힘 무당층 네. 했을 경우에 한동훈 21.1, 네. 김문수 21.0, 홍준표 20.6 오, 진짜 이렇게 박빙이네요. 나오거든요. 진짜 박빙입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건 제가 1, 2, 3위 안 들어서 뺐는데 거기도 실제 0.1, 2%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한테 심심한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요? 지난주에 할 때 2.9%인가 나와서 제가 여기 써놓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직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거의 나경원 후보의 코 밑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추세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면 실제로 약간 미세하게 앞서면서 역전시킨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군님 인용해 주신 여론조사의 네. 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네. 대략. 오차 범위를 찾는 동안 3.1%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플러스 되죠?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어 그러면 있는 좀 거죠.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 2, 3위 이 세 사람이 다 오차 범위 안에 예, 들어와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위와 5위 그것도 오차 범위 사이에 있는 오차 거고. 범위 안에 있는 거. 거의 오차 범위라기보다 거의 진짜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면 그냥 3강 1중으로 맞습니다. 정리가 삼강 일중?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쨌든 4강에서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는데 물론 박빙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어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세요? 세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건 사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후에 그걸 해석하는 의미에 좀 더 유의미함이 있지 예측하는 의미는 좀 사실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기간 사이에도 너무 급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변수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나 흐름에 있어서의 미세한 부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해석을 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결국은 이게 대선 정도가 되니까 후보의 정체성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왜 찍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아스팔트 99에 대한 명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능수능란한 저격수로서 네. 그리고 그 오랜 정치 경험에 따른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어찌됐건 간에 변화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아까 찬탄 반탄으로 하면은 묶이지만 네. 한동훈 후보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여기는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신사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고 늘 사실 마이너 입장에서 지속적인 자기 정치를 해왔던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캐릭터 있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일지 몰라도 찍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게 남는 겁니다. 근데 자, 나경원 후보는 너무 겹쳐요. 일단 김문수 후보하고 후보랑. 겹치고 그러니까 네. 그 겹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실제로 후보를 뽑는 선거에 가까운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럼 같은데 당선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가 더 높다라고 하면 대답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굳이 생각이 나경원 저는 후보를 들고요. 찍을 그다음에 이유가 없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의 모호성이 이 선거에 이게 결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결과상에서 보면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범보수,
대선 후보를 물었고 네. 왜냐하면 이준석, 한덕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의힘만 또 물었어요. 이번에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한덕수 후보를 찍었던 표가 어디로 갔느냐? 김문수 후보. 그거를 딱 보니까 여론조사 물었을 때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12.6%가 국민의힘만 한덕수를 뺀 국민의힘 후보를 물었을 때 김문수 전 장관에게 27%가 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에게 16%가 갔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에게 11.8%, 한동훈 전 대표에게 10.7%, 안철수 의원에게 5.0%가 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골고루 갔네요. 자, 역으로 말하면 네. 근데 그나마 가장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안철수 후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이쪽에 갔다는 말은 뭐냐면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이상은 이쪽의 선택 지점이 더 낮아지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근데 경선이 진행되고 이럴 때 한덕수 후보 외신 인터뷰나 이런 데 모호함이 되게 좀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갔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감속으로는 한덕수 후보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손해보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손해를 보는데 박빙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저는 더 손해를 봤었다고 생각이 들고 손해를 제일 많이 봤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를 가지고 간 거고 네.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다시 말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분석적인 것 같지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800명 5개 기관 해가지고 평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0.몇몇 1%가 되면 답변자의 숫자로 따지면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연히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또 논리가 서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정도의 마지막으로 오세훈, 유승민 네. 두 분의 불출마가 나경원 후보는 주워 먹을 게 없는 그렇죠. 표들이었거든요. 네. 한동훈, 안철수, 특히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쪽으로 가기도 애매한 표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주워 먹은 표 뭐 이런 것들도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네. 사후로 진짜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주 짧게만 그냥 네. 덧붙이면 이게 이제 대선 국면이 좀 이렇게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른바 그 무당층 이쪽에서도 이 본선의 경쟁력을 그 전보다는 조금씩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게 미세한 하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진실은 운이 없었고 또 정치인은 운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이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집에서 울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정치적 재기가 아마 쉽지 않을 정도로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지지표가 어디로 쏠렸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관심사인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표는 안철수 쪽으로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오세훈, 유승민 합쳐서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한동훈하고 안철수 이렇게 나눠졌을 것이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왜 그런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하시죠? 그죠. 국민의힘 그 내부 사정을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자가 뭘 알겠습니까? 물어봐야.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 내부 사정이고 직접 당원들하고 또 접촉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데이터하고 약간 다르게 보고 자기들 지지층,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오세훈, 유승민 포기하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안철수도 조금 좋아졌다 이런 정도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전해준 분이 7대 3이나 8대 2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7대 3, 얘기하더라고요. 8대 2. 동의하세요? 6대 4. 안철수에 조금 더 많이 갔다? 너무 그냥 묻어가기는 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찬탄파, 반탄파가 2대2 구도인데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찬탄파인 본인이 그냥 한 명인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구도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2대2 구도라는 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황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자 내 후보로 좁혀짐에 따라 더더군다나 본선 경쟁력을 보게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로 보자면 둘둘로 나눈다 하더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찰나라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혼자 공격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분산되되 그 표를 가져가거나 지켜낼 수 있고 자기에게 변수가 되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는 전 나쁘지 않은 구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안철수 후보가 보통 좀 큰 무대에서 토론이나 이럴 때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선전하지 못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이 극적인 상황이 되면 실수 표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러니까 늘지를 않더라고요. 희화화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같은 라인으로 본다면 한동훈 후보의 불가피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효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3대 1이어서 더 유리했을 거고 2대 2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보다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유불리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차이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이게 일종의 그 정책 노선이나 뭐 약간의 이념 대결 성격이 있다 그러면 뭐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찬탄 반탄 아닙니까? 이거는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분석할 이유는 없고요. 또 이 아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발언의 수위 같은 거를 조정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뭐 뒷맛이 좀 있는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강전이 어떻게 치러질지 관전 포인트가 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미디어데이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토론을 4명이 이제 토론을 할 때 서로 이제 누구랑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찍는 방식으로 했는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쌍방을 지목해가지고 둘이 이제 토론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고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대1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사실 1차 경선에서는 토론이 뭐냐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희화화시키냐 뭐 키높이 구도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자, 4강전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제일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스탠스 유지할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 민주당이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당신은 배신자 아니냐? 뭐 그 얘기만 줄창할 겁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 태도를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이를테면 1차 경선에서 1, 2, 3등 여차범위 안쪽이라고 얘기한 그게 맞다면 네. 2차에서도 아마 그렇게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쪽으로 가되 다만 이번에 이제 당원 비중이 50%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잘 예측이 안 돼요. 그 전에는 확실히 당원들은 그냥 우리 윤석열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돼. 이게 강했는데 최근에 그러면 당원들도 조금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그쪽 보수 쪽 사정에 밝은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국민의힘 당원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옛날에 그 이준석 대표로 만든 이 당원들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저도 약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저는 그 전에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보니까 한동훈 후보도 이제 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강전 관전 포인트 뭘로 보고 계세요? 이러나 저러나 매치나 엎어치나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 개인적이기도 하고 참 미디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람도 네. 마찬가지. 정치를 어느 정도까지 희화화시킬 건가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얼마나 웃긴 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게 네. 비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수준이 그것도 대선을 하는 토론의 수준이 네.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 야, 이렇게 대보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 실수하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붙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정책으로 붙을까? 아닙니다.
또 뭘로 서로 물어뜯을까? 아까 개싸움이라고 하셨던 거. 네. 그런 게 사실 포커스가 될 거고 후보들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요구에 따라가게 될 건데 그래서 그런 정치의 국민의힘의 수준의 문제가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한덕수 변수가 이 내부 경선을 어떻게 힘으로 작동할 거냐 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한덕수 대행의 모호성이 유지되면 김문수 후보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대체제가 있는데 대체제가 바뀌어서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근데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자기 동력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동력 갖고 살아남고 거기다가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20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그걸 동의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의 이게 구심점이 더 크게 작동할 거고 이쪽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더 구심점이 크게 작동할 거라서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두 분의 양자 대결로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 사실은 예.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경선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예. 2명으로 좁혀지는데 거기서의 전망은 한동훈, 홍준표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 최종적인 승자가 한동훈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당이론 차원에서 제가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검사 출신 대통령 지겹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 대선 국민의힘에서 이번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 총선도 있고 뭐 정권을 언제까지 안 잡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 일으켜서 파면됐잖아요. 근데 지금 결선에 올라간 4명 몇 면을 가만히 보세요. 한동훈 빼놓고 나머지 3분은 대선에 여러 번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또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한동훈 후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비상계엄 해제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지만 나중에 탄핵 소추할 때 그때는 3분의 2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하고 친한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으면 소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탄핵 소추를 해서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렇게 장면이 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미래 또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에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은 2명이 올라가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다고 치고 김문수, 홍준표 후보 중에서 누가 올라갈까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예, 김문수 후보 쭉쭉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사실 2차 경선에서 4명 중에 만약에 1명이 50% 이상 만약에 득표를 하면 사실은 자동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데 한 명,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나 혹은 홍준표 후보 한 명이 50% 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너무 짧고요. 네. 아까 우리 봤듯이 3사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100을 3으로 나누면 33.3인가요? 네. 그래서 그게 50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2차 경선에서 끝날 수는 없다. 100을 3으로 나눠버리면 안철수 후보는 0.0이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과반을 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과반을 넘으려면 네. 김문수 후보의 표를 과반이 넘을 정도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그 정도의 지금 구심점이 작동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마찬가지로 결선에 올라가서 가능성을 더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냐라는 데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반을 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을 무시하지 마라. 국민의힘 당원을 무시하지 않는데 네. 그게 저는 가치 이게 정치 변화에 대한 이런 것보다 선거에 있어서의 민감성이 가장 높은 분들 이준석 대표가 왜 됐냐면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왜 됐냐면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됐던 거거든요. 총선 그래서 이후죠. 총선 이후.
한동훈 총선 대표는 총선 네, 이후에 네. 전당대회에서 대표. 총선에서 실패했는데도 사실 된 거죠.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지도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을 네.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쪽에서 그걸 수용했던 거는 선거라는 관점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건데 네.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다음에 있다라는 것이 얼굴이 아니고 땅의 힘으로 당선되는 곳은 대구, 네. 경북 여기는 당대표가 누구여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여도 땅의 힘으로 되는 곳은 그냥 그대로 가요, 원래. 근데 얼굴의 힘이 작동하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네.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대통령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당권에 가장 가까워질 건데, 홍준표 후보의 이름으로, 얼굴로 수도권을 돌파해낼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치 않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사실 좀 네. 너무 좀 적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또 우리의 홍준표 이분이 한동훈 후보를 그냥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이 넘는 사람이라. 우리의 홍준표가. 예, 홍준표 후보는 설사 자기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쟤는 안 된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네. 보이고요. 하여튼 좀 한 번은 버럭하게 만들 겁니다. 예, 좀 한번 아니 키높이 구도보다 뭔가 더 심한 게 있을까요? 예,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나올 그래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던데. 아니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참 이 네. 말을 가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 또 매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없었습니다. 무슨 없었습니까? 예. 그분에게 선은 없다. 처음부터 없었고요. 저는 그분 검사할 때부터 알거든요. 네. 처음부터 없고 그분 특징은 상대방이 좀 예의를 갖추고 점잖게 나오면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오. 상대방이 확 정면으로 치받으면 아니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낮추는. 그 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나는 특활비를 집에 가져간 적도 없고 그거 되게 오래된 뉴스잖아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이 1호 문신 그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동훈 후보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으려면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세게 나.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자 경선도. 아니 원래 싸움은 부추겨야 재밌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한덕수 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not yet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no comment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부풀려졌고 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뭐 3호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둥 그다음에 뭐 부활절에 대형교회 찾는 거는 대선 주자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범보수의 1등으로 올라왔다, 뭐 상승세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내부에서 제살 뜯어먹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차피. 네.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생을 준비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인 결정들을 해오는 그 관료의 길을 걸어왔던 분이 이 단기간에 가장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결정을 하고 지금 이 많은 변수들을 극복하면서 간다. 저는 그런 선택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세상의 예측과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네. 혹시 한덕수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를 취재하던 기자들 좀 에이 그렇게까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하냐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장담들을 했는데 그 예상이 깨졌죠. 또 이 지난번에 그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한다고 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네. 그걸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탄핵 소추가 됐죠. 네. 그때 또 한 번 놀랐고 또
이번에 법제처장을 그렇게 끼워 팔기로 임명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은 항상 이 세상의 예측과 반대로 가는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출마할 것 같다고 얘기해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두 분 다 안 한다. 전혀 다른 이유로. 한덕수의 법칙. 한덕수의 법칙.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이게 어쨌든 출마를 생각하고 있고 출마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탈정치를 내세운다. 이게 지금 정치판이 워낙 갈등이 크고 이제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나는 싫고 나는 이런 정치 하지 않고 나는 관료 출신이고 탈정치를 부각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만약에 실제로 이 전략으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납득 안 하죠. 그걸 누가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를 하던 사람이죠. 나는 정치인 잘 모르겠고 내가 검사로서 정의롭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공정과 정의와 이거 하겠다. 그래서 통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비상계엄하고 지금 파면됐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탈정치를 해요? 지금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주변에 한덕수 총리 주변에 있는 뭘 잘 모르는 분이 기자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걸 그냥 기자가 기사로 쓴 것도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탈정치를 노선으로 선택한다. 그거는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출마도 안 할 것이고 탈정치는 말도 안 된다. 최악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이야기했던 게 갈등과 뭐라고 했죠? 뭐 정치가 윤석열 정부의 작동 동작의 원리는 갈등과 적대였습니다. 탈정치 속에서 이루어진 갈등과 적대. 정치를 싸그리 무시한다는 뭘 정치일지는 몰라도 정치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메시지가 탈정치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국민들이 알거든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걸. 정치를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위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우스운 일입니다.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걸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출마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출마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메시지 기조에서는 벗어나서 정치를 어떻게 바로 세울 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트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자꾸 그렇게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고학력자들이에요. 옛날 시험 봐서 들어갈 땐 뭐 주로 경기고 출신들이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은 뭐 제가 꼭 서울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법대 나온 뭐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분 계셨나요? 그다음에 누가 있었죠? 뭐 그다음에 뭐 윤석열. 없습니다. 한 번씩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보면 이상하게 학력이 너무 좋아요. 되면 김문수 후보 서울상대, 한동훈 후보 서울법대, 또 누구죠? 홍준표 후보 고대법대, 안철수 후보 서울대 의대. 이 한국 사회 슈퍼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아, 정치, 야 내가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겨우 10대 후반에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정치 저거 가만히 보니까 나 옛날에 우리 교실에서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약간 불량기 있는 걔가 나가서 하는 야 내가 쟤보단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를테면 그동안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누가 했는지. 자, 부산장고 출신 노무현, 그 전에 목포장고 출신 김대중, 포항장고 출신 이명박.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학력이 나빠야 대통령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학력이 너무 좋은 분들이 버려야 될 게 바로 그 엘리트 의식이에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안 버렸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도 진짜 대통령을 할 생각이 좀 있다 그러면 나는 엘리트가 아니다. 나는 엘리트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루에 100번씩 복창을 하시면 혹시 뭐 그래도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우리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반정치주의 굉장히 잘못돼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보면은 그 훌륭한 예. KSOI에 선제한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 짧게 소개를 해주시고 왜 그런지 좀 분석 좀 해주세요. 48, 그 2등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밀접한 2등인 것처럼 착각하실 것 같은데 46.1대 10.6이지 않습니까? 네, 그 3분의 맞습니다. 1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딱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다른 조사 기관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름을 넣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안 넣었었거든요. 안 넣었던 이유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관적 판단도 있지만 이름을 올림과 동시에 의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저희 처음 넣었었는데 뭐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10.6% 나왔는데 이 정도로 눈 뜨면서부터 한덕수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고관여자에서부터 술판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대선을 이야기하는 모든 자리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않아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10.6%.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지금 국민의힘 거기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제일 높게 나오다가 홍준표 나오다가 한동훈 후보 나오다가 이제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막 박빙하고 네. 한덕수 대행 옆에 살려놓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된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KSOI만큼 좋은 여론조사 회사는 아니지만 네. 다른 여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인용할 만한 데가? 아니 뭐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게 있어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하는 거에 대한 찬성, 반대. 전국 지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가 네. 6% 정도 네, 예. 나왔습니다. 이거는 민심이 출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덕수 대행 민심을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두 분은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셨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 언제 출마할 것이냐 이것도 한덕수 대행이 보기에는 굉장히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화요일에 이제 2명으로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면 좀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아니면 홍준표나 한동훈은 이제 본인이 나오는 걸 별로 싫어하니까 홍준표나 한동훈 후보가 2명으로 올라가면 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고를 가능성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9일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정치를 제대로 알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본인을 거부하거나 본인하고 겹치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 나와야죠. 네.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나오면은 상승 효과가 없어요. 상승 그리고- 효과는 없지만 본인이 먹을 수는 있잖아요. 단일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후보 되면 뭐 후보 하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되기 안 위해서 되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힘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냥 미친 척하고 끝까지 안 달리더라도 이벤트성으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한동훈, 한덕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변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3자가 실제로 빅텐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텐트 속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쪽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거고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냥 딱 끝.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은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힌다고 생각할 거니까. 단일화 대신에 시도 안 한다? 이준석 후보와의 케미가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래저래 어떻게 보더라도 안 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지만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5월 3일 최종으로 되거나 아니면 네. 그 전이라도 이제 양강구도에 올라와서 누가 봐도 이건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런 정도 되면 아마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대행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냥 안 두면 어떻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키높이 구두 뭐 생머리 이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모욕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예, 홍준표 후보한테 그런 약간 잔인한 데가 있어요. 네. 옛날에 친박들하고 싸울 때 이 뭐 바퀴벌레
고름덩어리 뭐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당 대표 시절일 겁니다. 아니 대표님 그 사람한테 그 고름덩어리, 바퀴벌레 그런 말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성 기자는 뭐 비유법도 모릅니까? 비유법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화가 나고 또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세게 좀 해야 되니까. 세게 비유를 해버리시죠, 다른 걸로. 그래서 비유법이면 뭐 같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직유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러네. 그러더니 그럼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같은이라고 할게. 국어 실력에서 밀렸네요, 홍준표. 아니 그냥 목소리 높은 사람한테 좀 밀려요. 네. 이제 그런데 참 머리가 참 좋은 분이긴 한 게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 하는 같은이라고 합니까? 같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다 그것도. 그것도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보통은 없는 분이고 그분한테 걸리면 한덕수대행은 뼈도 못 쳐. 네. 무서워서 못 나오겠네요, 그러면. 홍준표 선생님 후보가 말씀하신 되면. 그 부분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월 29일 날 과반으로 누가 후보 확정이 되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판단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반이 안 되면 5월 3일 날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5월 4일 날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맞습니다. 3일 날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 다 해놓고 누가 되면 하면 돼. 이런 정도 대통령 선거가 그런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간다라고 하면 돈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될 인생을 걸어야 될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4월 29일 날 과반이 안 되면은 더더군다나 그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출마를 각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막 출마할 것처럼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 전략이죠. 생존 전략.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지금 가장 텐션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한덕수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사정없이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역할 분담을 잘 하더만 보니까요. 공식적으로 지도부의 입장은 탄핵 안 하는 걸로 하고 그중에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뭐 진성준 의원님 이런 분들은 세게 치고 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의제로 계속 띄우는 게 국민의힘의 힘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이미 나쁜 후보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출마하게 만드는 거고 출마하지 않으면 그냥 국민의힘은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성 후보님이 중요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는 행위고 한덕수 대행의 모호함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참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장관님 굉장히 유능한 스핀 닥터시거든요. 네. 긍정적인 의미의 스핀 닥터. 그래서 뭐 굉장히 분석도 잘하시고 이제 그런 건데 내재적 접근법으로 한덕수 대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승산이 없는데도 선거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 사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나가는 것 아니냐. 네.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은 떨어질 게 뻔한 선거라도 나가서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사람들 끌어안고 악수하고 나눠주고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천만 원 쓰는 게 별로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건가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인생의 황금기 아니에요. 그분 70대신데 네.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행복하구나. 왜 간만 보냐? 아니 간 보면 모든 언론이 나를 기사를 쓰고 텔레비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이상 행복해요? 또 이제 그 부인 사모님도 이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국리가 뭐지? 이렇게 분석하시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프레시 만방 카메라 프레시 만방이 정치인들에게는 불로장생의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늘지 않아요?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진짜 이해가 일반인인 되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거의 90%에 육박한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회부한 당일 바로 첫 심리를 했고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내일이죠.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를 열어서 심리를 하겠다.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전원 합의체 회부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이제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자, 이분이 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유리한지 불리한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번 전원 합의체 회부 의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또 법이네요. 예. 법입니다. 예. 하지만 정치가 가르는 법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네. 존재가 형성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전원합의체 이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할수록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사실은 되어 가는데, 이 건에 있어서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건 항소심 판결에서 이미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것은 호사가들 혹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대선이라는 이 과정, 그리고 당선, 낙선이라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변수가 최악의 되지 않는다. 경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최악은 뭡니까? 대선 전에 네. 파기환송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선 전에 파기환송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민주당이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네. 후보를 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예, 그리고 그 단계까지 어떤 흠집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파기환송이 됐다는 말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는 것인 거잖아요. 그 변수가 안 된다. 근데 왜 전원합의체로 갔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안 자체의 중대성은 어쨌든 있다. 네. 통상적으로 해야지 왜 이 불평등하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딱히 불리한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뭔가 좀 그쪽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불리한 뭔가 공작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분석들을 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네. 그분 정치적 성향은 보수 쪽이 맞지만 이 약간 선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성향 가진 재판관들 중에 그때 대법원장 시키는 걸 보고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도 너무 그렇게 어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 공작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 법조인들이 여기저기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상고 기각 그래서 무죄를 확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워낙 국민적 사안이 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뭐 따져서 해주겠다 이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확률이 거의 없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그러니까 파기 환송한다는 얘기는 2심에서 무죄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환송한다는 거는 이 유죄로 해라. 형량은 그 뭐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좀 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 파장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 전에 또 다시 그 형량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뭐 대략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법조인들 중에 이 대법원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설명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 있죠. 네.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빼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네. 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전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먼저 하자. 선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지시키느냐 계속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 재판 중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을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여기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공소 기각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 중단을 할 것이냐, 이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해석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뺏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하겠다. 대법원에서 네. 또 실제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하면 훨씬 더 좀 밀도 있게 충분한 거긴 또 대법원 재판 전공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법원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네. 지금 부랴부랴 그리 넘겼다.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법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시청자가 되는데 그게 대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이 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재판을 연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테면 유무죄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안 자체를 대선이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그럼 이거 재판을 일단 중지하고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재판을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본인들이 정한다. 이런 그러니까 개념인 이게 것 같아요. 법을 어길 줄 알지 뭐 네. 저기 해석하거나 지킬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은 가능성이 99.99%여도 네. 이 재판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그게 없는 대통령이지가 아닌데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이 판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판례를 내놓는 거는 대선 이후에 내놓게 되겠죠. 예. 미리 그러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 예, 전에 예.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대법원 사정을 아는 법조인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절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그 소부에서 아예 하루도 안 있고 맞아요. 전원회의 지금 넘겼기 네, 때문에 합의체에 넘겼죠. 이게 어차피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 대선 전에 이 이유는 결론이 나올 없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선 끝나자마자 대법원이 입장을 내놓기는 해야 돼요. 이걸 안 내놓고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라고 정치 공세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뭐 대통령 뭐 당선자 아니죠. 이번엔 당선자 기간도 없네요. 그냥 대통령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은 그럼 이거 재판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 줘야 될 책임은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한다 혹은 중단한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에 불복하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계속한다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혹은 재판을 중지한다라고 하면 혹은 국민의힘에서 자기네들의 이제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또 이제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럴 그러면 수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다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원래 그 전에. 헌법 해석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법원에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해요. 그렇죠. 법원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따질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뭐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이거를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사는 척 해야 되겠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요. 어떻게 좀 다 설명이 다 납득이 머리 되나요? 쏙쏙 들어오네요. 처음 좋은 프로그램이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지금 경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경선에서도 거의 90% 육박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50% 넘긴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은 경선이 있잖아요. 호남도 있고 이제 수도권도 있는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까요? 좀 90% 이거를 유지하고 갈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거고 수도권 쪽에 김동연 후보의 경기 그 지사 그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도 경기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고 압도적으로 몰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아까 그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법리적인 데에서도 나오지만 국민적인 여론과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 탄핵 그때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만 만약에 탄핵 기각됐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계속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자리를 날리기 위한 시도, 불복하는 시도들이 벌어진다.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걸 오케이 하고 재판을 멈추면 법리적인 논쟁에서 끝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결정이 됐을 때 다가올 피해를 생각하면 이 전제들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런 흐름들을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추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대0 유지된다. 예. 9대0 예상했던 거고요. 저도 뭐 그렇게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아주 유능한 분을 한 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누군가 했네요. 저는 유세단장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이군요, 그분이. 이재명, 윤석열의 법칙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위기에 처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도와줄 겁니다. 또 여기 부위원장들이 있어요 지금. 네. 누구죠? 부위원장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네. 안철수. 이분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 얘기도 하긴 하시던데 그건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리고 이재명은 내가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다 보면 국민들 귀에는 이재명은 된다. 이재명은 된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능한 또 부위원장들을 지금 4분이나 아직도 두고 계시고 뭐 그래서 이 9대명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9대면 현상이 계속 되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 자,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 자릿수 득표율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 반전 카드는 딱히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분들이 이런 태도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추후에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 어떤 얘기?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정식입니다. 이게 이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지는 대선이에요. 여기서 최대 피해자, 윤석열 정권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이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달라.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나 김경수 전 지사 이분들이 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또 미래의 대선 주장인 겁니다. 민주당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숫자가 뭐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두 분 다 잘 하고 계신다. 이게 민주당의 이분들이 미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끝나면 그러니까 당선을 전제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수로 뛰는 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대선이 끝나면 링 위에 이재명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링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착한 2등 전략 안 한다. 이 옆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착한 2등 전략이 아니면 못된 2등 전략입니까? 그럼 착한 1등 전략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더라고요. 예,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었으면은 이번엔 이재명 다음엔 김경수 이렇게 이번엔 이재명 다음엔 김동연 그걸 노고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네. 2002년도에 노무현 정동영 경선에서 정동영 그 경선 지킴이로 정치적 자산들을 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 편집 풍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싸웠고 참았던 부분들이 나중에 정치적 가장 큰 자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동영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2021년도에 이재명
박용진 이 길을 갈 거냐에 대해서 네. 저는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운 게 그때 그 착한 2등 전략이 반드시 패배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도움이 되는 윈윈 될 수 있는 좋은 자산 축적의 과정으로 삼았으면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성 기자님 말씀대로 두 후보가 지금 대단히 유연한 길들을 가고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정치력을 좀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에서 뭐 두 분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엔 사이다였는데 사이다 맛이 사라졌다. 그리고 뭐 11분짜리 그 출마 선언 다큐를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로 이제 가는 다정하게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과연 중도층에 먹힐까? 이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먹히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돼요. 네. 근데 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즉석 발언할까 봐, 네. 사고 칠까 봐. 농담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주는 것만 가지고 농담을 하셔야 돼요. 네. 이재명 후보 굉장히 뭐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죠. 뭐 저 결단력도 있고 행동력도 있고 다 좋은데 이분이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요. 네. 누가 이렇게 하다 망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님이 앞으로 이번 대선 치르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그냥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데 그 이후에 이번 인수위도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사부터 아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인사 설마 혼자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고요. 사이다는 도전자일 때 사이다가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뭐 온 국민 다수가 다음 대통령 그래 이재명 대표 그동안 고생했고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이다 발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스탠스 유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선자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이게 벌써 뭐 냉수 마시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선거 기간이 거의 인수위처럼 집권했을 때의 스탠스를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그게 한때 같이 이 네. 비서실에서 제가 일을 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 고언을 하면 일정 지금처럼 많이 잡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사고의 시간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메시지 톤을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근데 현장성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현장을 듭니다. 좀 더 많이 네, 했으면 그리고 좋겠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근데 현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피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직면해 나가시되 메시지 톤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당선자로서의 품위를 저는 가져가는 게 국민들에게 훨씬 푸근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팁. 네. 장군님 같은 조언을 잘 들으시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대한민국 네. 대통령은 크게 실패하지만 않아도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직입니다. 그래서 장군님이 좀 좋은 충고, 조언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공덕포차에서 해주시고요. 네. 거기 가면 또 공덕포차 못 나오시니까 가지 마시고 되는 데에서는 사람 안 부릅니다. 안 되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제 좀 네. 쓴소리 좀 많이 해주시죠.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